지금처럼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리세션 우려가 이제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이 긴축을 멈춘다 혹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시장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뭐 올해 그리고 뭐 내년 말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우선은 오늘 특히 두 번 토론을 보면서 제가 경제학 처음 공부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사무엘슨 경제언론으로 경제학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서론에 보면은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쪽으로 보면은 새 주둥이처럼 보이고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이론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걸 새 주둥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양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도 늘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어떤 한쪽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본 데이터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데이터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권 시장에서는 저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오늘 토론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전 세계가 내년에 심각한 침체를 한번 겪어야 된다. 2008년, 2020년 경제를 겪으면서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선진국 정부 부채가 늘어났고 신흥시장 기업 부채가 늘어났고 우리 가계 부채가 늘어났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한번 전부 치우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자재 가격도 급락, 물가 상승률도 많이 떨어지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금리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저는 미 연준이 한 3%, 3.25%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거기서 멈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더 낮아져서 금리 역전 현상이 됐다.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2%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2030년 미의회에서 추정해 보니까 잠재 성장 1.7, 우리나라 한국금융연구원 추정한 거 보니까 1.0. 제가 추정해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잠재 성장률인데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낮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져야 된다, 높아야 되느냐 그 생각만 과거 생각만 하는 거죠. 저는 미래는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아까 이 대표님께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중립금리가 2.5%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그것보다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접힌다. 2.5%로.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비하인드 커브 소위. 그래서 이게 화끈하게 먼저 만약에 100bp씩 한 몇 번 올렸으면 오히려 초장에 지금 잡을 수도 있고 주가는 뭐 오히려 좀 홀갑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성장률 전망이 그 미스하는 것, 그 이유는 이번에 7월에 IMF 전망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3개월 전에 봤던 인플레이션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고 6개월 전에는 말도 안 되게 봤고 9개월 전에는 아예 인플레의 정체성을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미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모든 중앙은행은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M2 말씀하셨지만 총통화 GDP 비율은 여전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잘 안 잡히는 거죠. 이걸 아마 하반기에는 연준이 인지할 거다라서 아마도 뭐 9월에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8월에는 뭐 물가가 조금 낮았다가 클리브랜드 그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클리브랜드 연은이 추적하는 미국 CPI는 또 9월 달에는 올라가더라고요. 뭐 어쨌든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물가, 끈적끈적한 물가, 또 임대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임금 상승률이 작용하는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계속돼서 제 생각에는 뭐 낙관적으로 봐도 연말에 연준 기준금리가 3.5에서 잘하면 3.75, 3.25에서 3.5 내지는
3.5에서 3.75까지도 갈 수 있고 어제 연준 이사들이 몇 명 얘기했듯이 저는 내년에도 베이비 스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혹은 뭐 지금도 저도 인플레이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한 뭐 두세 번이라고 가정하면 4.25 내지는 4.5 정도가 소위 터미널 레이트,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물가 전망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물가 전망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으로 지극히 이제 불확실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난 6월치까지는 물가 전망은 전혀 꺾이는 조짐이 없다라는 걸 봤고 다만 휘발유 가격이 아주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 심리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임금 책정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임금이 상당히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 근원 인플레이션도 많이 잡혀 내려가는 그래서 저는 기본 전망 자체는 연말에 좀 갑작스럽게 경기가 크게 침체되면서 물가 상승 속도도 크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고 보는데 불확실성은 아래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제 그런 이제 기본 전망대로 물가가 움직인다면은 연준은 내년 초에까지 4% 부근까지 금리를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속히 좀 한 50bp 이상 심지어 100bp까지는 물가 상승 속도에 따라서 저는 뭐 전년 동월비보다는 전월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월비 물가 상승 속도가 0.2%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연준이 굉장히 신속하게 금리 인하로 돌아서서 뭐 100bp도 내년 한 해 동안 인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는 물가에 달려 있고 물가 전망은 굉장히 불확실하다 하는 점. 그다음에 물가 전망이 굉장히 아래위로 불확실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을 들 수가 있는데 그 말씀드렸던 이제 휘발유 가격의 급격한 안정 이거는 적지 않은 부분은 중국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에서도 소비가 크게 침체되고 미국 내에서도 놀랍게도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 정도 휘발유 가격은 실질 기준으로 하면은 2007, 8년도에 그가 지금보다 더 비쌌는데 놀랍게도 이 정도 휘발유 가격에 미국 휘발유 소비가 침체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휘발유 가격이 이제 다시 좀 떨어지니까 수요가 회복되긴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 수요가 위축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나라 특히 이제 하반기 연말로 가면서 미국 바깥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 압력을 받게 되고 그쪽에서 이제 수요가 먼저 크게 주는 덕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이제 덕분에 덜 줄이고도 안정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인데 그 에너지 가격이 이제 그 근원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지금 생산해서 약간 소규모지만은 순수출하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곡물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 이제 그 생산 주체들별로 소비 주체들별로는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경제 단위로 보면은 교역 조건이 엄청나게 지금 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라는 건 수입 물가분의 이제 수출 물가. 수입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수출 물가가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 조건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GDP는 상반기에 마이너스 이제 성장률을 내리했지만은 GDI는 그러니까 국내 총 소득은 제법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지 않은 부분 인플레이션의 한 그 화폐적 원천이 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이제 쉽게 오지 않는 뭐 그런 이제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데 미국 바깥은 다릅니다. 특히 뭐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교역 조건이 정반대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소득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요가 먼저 많이 파괴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 파괴를 상대적으로 덜 하고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뭐 영구 집권에 사실상 이제 성공하고 중국의 어떤 그 코로나 방역 대책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그다음에 이제 부양에 나서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일시적으로 에너지, 뭐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뭐 그렇다면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끈질기게 뭐 뿌리 깊어질 수도 위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다 저희 4명이 다 각자가 이제 생각이 다 다르신 것 같아서 이게 확실히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끼는데 일단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이제 경제를 바라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그 경제가 성장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에 경기가 꺾이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자연히 같이 바로 이제 줄어들 거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약할 때 더 발생할 수 있다. 왜 생산이 아무튼 저는 계속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 차트를 통해서 최소 23년 말까지는 더 올라가거나 M2 통화량이 일단 너무 급진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그 사실은 뭘 해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 시차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즉시 아무리 경제가 침체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즉시 꺾이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아주 긴 텀으로 해서 50년, 100년으로 보자면 그 투자가 너무 그러니까 가격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너무 가격이 억압이 되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낮게 유지되고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 환경이 1980년부터 이어지면서 정말 과소 투자가 너무 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물가가 M2가 이게 인플레이션은 결국 실차를 두고 피크가 발생하는 것처럼 지금 원자재 또한 당장 뭐 중국이 어떻게 되고 GDP가 좀 하락하고 뭐 어떤 국면이 돼도 원자재는 실질 가격으로 봤을 때 너무 아직 사실 거의 지금 다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이런 일드 자산들이 지난 40년간 뭐 50배가 뛰었다, 뭐 몇 배가 뛰었다라고 한다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뭐 비슷한 수준, 뭐 비슷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실질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러한 그런 구조적인 진짜 문제 자체가 원자재의 기업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구리, 뭐 산업용 금속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리세션 우려가 발생하면서 산업용 금속이 굉장히 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채굴을 지금 하려면 같은 양을 뭐 20년 전에 채굴을 하는 것과 지금 채굴을 하는 것과 비용이 그때 당시에 비해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리의 전체 지금 매장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과거에 비했을 때 매장량도 적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가격이 지금 원자재야말로 사실 저는 2020년 이제 뭐 그때부터 원자재를 사야 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경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원자재야말로 정말 이게 너무 취해 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 정책이나 그런 뭐 어떤 따뜻한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사이클에 취해서 가장 외면받아온 분야고 광산업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외면받아왔고 사실은 그렇게 쉽게 꺾일 수 있는 그 뭐 유가가 예전처럼 뭐 2008년에 뭐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때 당시 한 4% 5%까지 올라갔고 그 전에 기준금리가 그 부분까지 갔었고요. 그때는 물론 실질금리는 플러스였고 그때처럼 뭐 유가가 바로 이제 경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질금리 차트가 그냥 모든 걸 말해준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사전적으로 먼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깊게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지금 다만 저도 이게 굉장히 메이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인 거는 알고 있으나 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저도 아주 큰 침체에는 많이 동의하고 하지만 그 침체가 발생한다고 해서 꼭 물가가 꺾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가 이제 발생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네. 침체 자체가 이제 생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앙은행 긴축 정책이라는 게 인플레를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이제 결과를 낳게 되고 실제로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을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마라, 긴축을 하지 말라고도 주장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다른 이유가 없는데 단지 긴축으로 인해서 생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물가가 오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물론 생산이라는 것은 곧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산이 줄면은 소득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이 줄었는 것보다 소비가 더 많이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제 저축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줄어드는 것보다 이제 소득도 같이 줄게 되고 실제 소비는 이제 훨씬 더 많이 수요가 줄기 때문에 물가는 이제 뭐 떨어지거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겠죠.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구리 광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거래소 재고를 보면은 지금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쿠싱이라든가 미국 전체 이제 석유 재고 잔고라든가 전 세계 OECD 이제 석유 재고를 보면은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 심리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물 커브는 이 수요 공급의 거의 완벽한 이제 그 신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대급으로 높은 백오데이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유가는 떨어졌어요. 원유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수개월 동안 다 죽었어요. 지금 원유 시장에 다른 이제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결제 약정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시장에. 왜? 돈을 다 잃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야말로 그래서 이 심리 결국에는 시장의 심리가 이 기대 인플레 팁스 수익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심리로 인해서 말 그대로 연준이 2분기에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긴축적인 게 아닌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결국엔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이게 크게 마이너스인데 그 지금 현재 그 금융 환경은 매우 완화적인 건데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따지면 현재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완화적인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대 그 실질 금리는 지금 10년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에 인해서 지금 2분기에 트레이드는 모두 다 그렇게 발생을 했다고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채권이 강해지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과연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내년에 침체가 발생한다고 해서 잡힐 거냐 그 부분은 이제 저랑 대표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영향은 끼치지만 시차를 둘 수밖에 없고 시차가 두고 생긴다 물가가 이런 상황에서 하락을 하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금리를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 올해 말하고 내년까지 정말 터미널 레이스를 저도 터미널 레이스는 비슷하게 보거든요 한 4~5% 진짜가 맥스라고 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부채가 지금 제일 많은 게 미국 정부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부채가 많고 만약에 지금도 정말 자기들이 무기화 수단이 있으면 물론 아직 대중의 신뢰가 너무 강하지만 무기화 수단이 있으면 80년대 뭐 70년대 말처럼 볼코 스타일로 하면 되지 않냐. 아니 뭐 그러잖아요. 경제가 너무 강해서 그 얘기를 경제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긴축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진짜 무기화 수단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올리면 되죠. 실질금리를 한참 플러스로 두고 폴코 스타일 하면 되는데. 뭐 볼커가 이제 저렇게 올렸던 때는 이제 달러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그렇죠. 너무 약했는데 지금 달러는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마다 연준에 대한 기대가 신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를 때마다 오히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생각하면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더 긴축을 하겠구나. 더 강하게 긴축을 하겠구나. 지레 겁을 먹고 오히려 달러는 강해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게 돌아올 거다. 결국에 상식에 맞게. 왜냐면 어느 순간엔 알게 될 거다. 연준이 실질적인 무기화 수단이 없다는 걸.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드라마틱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네, 사실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시장에서 완전히 네, 저는 잘못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다. 심리라는 게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라는 게 어쨌든 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생산이 줄고 소득이 줄면 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해고율이 높아지면
어느 순간 요즘엔 저는 뭐 굉장히 다이내믹한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안 대표님이 말씀하셨나? 어쨌든 미국 이외의 지역은 에너지에 뭐 수출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입하는 국가고 세계 GDP를 차지하는 뭐 미국 이외의 국가가 미국은 에너지 자국가면서 교육 조건이 좋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은 금리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충격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까? 저는 뭐 미국보다는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좀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는 경로는 결국 미국 이외의 지역이 서프라이즈하게 경기가 냉각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나 또 여러 가지 기대 인플레나 전체 수적인 수요 공급의 미스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물가가 좀 드라마틱하게 잡힐 수도 있다. 근데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변곡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화 정책의 누적적인 효과가 좀 맥시마이즈 되고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제 환경에 직면할 때 그런 게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한 단계 클릭 다운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계가 뭐 굉장히 빨리 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2년 전까지는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우리 경제 어느 사이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수요가 위축되는데 물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냐. 그거는 뭐 기본 원리로 따지면 공급 곡선이 계속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든지 아니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위축되는데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 2008년, 2020년 가감한 수요 부영창 생태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 경기도 회복되고 물가도 올랐죠. 경기가 회복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죠.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른 것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일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이제 좌측으로 이동한 거예요.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좀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연준의 중앙은행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지금 역한율 전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곡선이 지금 좌측으로 이동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좀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는 국면이죠. 이 단계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원자재 수요가 또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 성장도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 전개될 텐데요. 그거는 뭐 내년은 아니고요. 저는 내년까지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국면이다. 그러면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 문제죠. 원자재 시장도 제 생각에는 지난 뭐 80년대 후반 이후로 특히 이제 중국이 그 세계 무역 시스템에 들어온 이후로 원자재에 대한 아주 뭐 폭발적인 수요가 이제 있었다고 봅니다. 이후로 또 중국 바깥으로 이른바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는 새로운 이제 그 시장으로 엄청난 이제 생산 설비가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자본이 이제 투자되면서 원자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는데 그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6개국 통화에 대한 DXY 이 달러 인덱스 말고 연준에서 발표하는 주요 교육 대상국 그러니까 기타 주요 교육 대상국 그러니까 선진국 말고에 대한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달러가 이제 이머징 마켓을 의미하는데 비선진국 통화들에서 달러가 기조적으로 계속 오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머징 마켓의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뭐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머징 마켓이 이제 중국의 어떤 둔화 이후로 크게 어떤 자본을 투입할 만한 그 시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델을 아직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수요
그런 것은 이제 사라졌고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머징 마켓이 과연 과거처럼 고수익, 높은 실질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미국의 자금은 보면은 물론 뭐 당시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금리 인상 효과도 있었지만은 최근 한 7년 동안 해외로 나가 있던 미국의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들이 계속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 기회가 계속 볼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원자재 시장의 어떤 그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계속 이동해 나가는. 그 다음에 소비가 이제 굉장히 고도화돼 가면서 원자재의 소비에서 차지하는 원자재 비중이 앞으로 계속 뭐 낮아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측면에서 이머징의 어떤 과거와 같은 아주 폭발적인 수요, 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 아주 구조적인 뭐 수요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원자재 시장의 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말씀하셨듯이 광산이라든가 실제 광산까지 갈 것 없이 거래소 재고가 아주 바닥이고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게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광업에 투자하지 않는지 뭐 아무리 그린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것 이외에도 일반 이제 기초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뭐 가격 요인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중국 같은 경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뭐 구리 수요가 많고 했던 나라지만은 부동산 뭐 그다음에 인프라에 이제 과잉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엄청난 짐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처럼 이렇게 원자재 시장에 강한 모멘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도. 저도 뭐 같은 생각, 안 대표님 같은 생각인데 좀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이머징의 생존 전략, 성장 구조 뭐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이 좀 높은 성장률에서 중저성장률 그리고 벌키한 성장에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게 전체적인 원자재 시장의 펀더멘탈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니까 중국이 완성되는 사이에 코로나도 왔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복병을 만나고 있죠. 아무튼 진행형이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요에 좀 둔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환율을 생각하면 안 대표님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이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내년까지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가 조금 크게 오를 수도 있고요. 경기 침체 폭에 따라서 미국 이외 지역의 경기 침체 폭이 훨씬 크다면 가령 유로죠, 유로존이죠. 그러면 달러당 0.9 정도, 90센트 정도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 한 10% 하락하는 거죠. 그 정도. 또 엔도 조금 저는 아직은 썰에 불과하지만 무역 수지에 이어서 경상 수지까지 축소되고 있다.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 1위의 채권국인 뭐 어쨌든 일본이 조금 독일의 자리를 지위를 내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야말로 국가 부채가 높아서 어쨌든 YCC를 해야 되는 하고 있죠.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통화 정책의 어쨌든 방향성이 글로벌리 거꾸로 가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헤지펀드라면 툭 건드리면 한 160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파운드화를 공격했던 애들인데 지금 훨씬 더 돈이 많은 애들이 N을 160엔 보내는 게 아주 그렇게 큰 문제일까? 사실은 뭐 97년, 8년 외환위기도 어쨌든 바트와의 폭락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그때도 엔화였던 거죠. 타겟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고 향후에도 훨씬 강해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경기 침체 폭이
어쨌든 크던 작던 경기 침체가 2Q보다는 3Q, 3Q보다는 4Q,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침체 폭이 크다면 달러는 쉽게 약세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아까는 이제 안 대표님은 이제 구조적인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기 침체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조금 이머징 투자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혹은 그 이후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